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에는 한국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름이라는 것, 여러분도 이름이 있죠? 저도 유소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 이름도 유소영 세자죠. 이렇게 한국 사람의 이름, 음,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개개인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모두 이름이 없으면 거기 이렇게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동물? 사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나는 수미라고 해 그랬어요. 나는 소영이라고 해. 뭐 나는 리리라고 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줌으로써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그 각 사람마다 고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제 이름은 유소영인데 소영이라고 하면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에서 뭐 패밀리 네임이죠. 패밀리 네임. 그래서 그걸 한국에서는 성이라고 해요. 제 이름에는 유소영 중에서 유가 패밀리 네임, 성이고, 소영은 기분 네임이죠. 그래서 이름이 돼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볼 때는 패밀리 네임을 통해서 가족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표현한다. 이렇게 어, 이건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다 마찬가지죠. 이제 옛날에 한 오래전에 여행을 갔는데 제 동생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 있는 곳으로 여름방학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그 시드니 공항에서 그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하는데 저에게 뭐 어디에서 묵을 거냐? 호텔이 어디냐?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생 집에 가니까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호텔에서 자지 않는다. 동생 집에서 잘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사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를 편도로 끄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 보니까 왕복으로 끊으면 더 쌌을 텐데 제가 편도로 끊어서 비싸게 샀는데 돌아온 날짜가 없잖아요. 그럼 호주 입장에서 호텔도 없고, 돌아오는 비행기도 없고, 이상한 사람이죠. 불법 체류할 건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뭐 누구냐, 동생 뭐 이렇게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좀 간단하게 대답은 할 수 있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 동생이 아웃사이드에서 기다리고 있다. waiting for m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불러서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에서 기다리고. 근데 제가 죄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고 대학에서 일하니까 한국에서 볼 때 제가 뭐 그렇게 정말로 불법 체류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여름방학 동안에 6월에 갔는데 7월 5일에 올까 8월 10일에 올까 그걸 정하지 않아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안 산 거고 동생 집이 있으니까 집이 있는데 왜 호텔을 예약해요? 그래서 안 한 것뿐이니까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기다려 그러면서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주고 밖에서 동생을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옛날에 여권을 만들어서 옛날에 한국 여권에 내 이름은 유가 어, 내 동생은 YOU로 쓰고 성을 저는 어떤 사람이 YOO로 썼는데 글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권을 만들 때 YOO로 만들었어요. U를.
내 동생이 훨씬 늦게 만들었는데 내 동생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유니까 YU인가? YOU인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나가서 내 동생을 찾았어요. 방송을 해서 소영스 뭐 올더 시스터 와라 막 했겠죠? 그래서 찾았는데 내 동생의 신분증에는 YOU고 제 패스포트에는 YOO니까 그 영어권 나라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친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못 들어갈 뻔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고 방학이라서 왔다고 또 너무 당당하게 말하다가 그 사람들이 믿어줘서 내 동생도 신분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래서 한참 만에 들어갔던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별로 무섭게 생각 안 해가지고 몰라서 그랬는데 어쩌면 저는 공항에서 추방당할 뻔했죠. 그쵸? 호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영어권 나라에서도 이 패밀리 네임, 성이라는 건 그 가족 관계를 파악하고 뭐 그런 것, 가족 관계를 나타내주고 그런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하고, 그래서 여기 성씨라고 하는데 성하고 패밀리 네임하고 이름, 소영이라는 기본 네임은 구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좀 이게 그 한국에서도 이게 부를 때, 사람을 부를 때 조금 친한 사이에서는 이름만 불러요. 수미야, 소영아 이렇게 이름 끝에 받침이 있으면 아를 붙여서 소영아, 이름 뒤에 수미처럼 받침이 없으면 수미야 이렇게. 그리고 좀 약간 예의적인 관계 있는 자리에서는 성 플러스 이름 플러스 님 아니면 성 플러스 이름 플러스 씨 이렇게 예를 들면 김수미님, 김수미 씨, 유소영님, 유소영 씨 이렇게 성과 이름을 같이 불러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한국에서는 이름을 안 부르고 영어권 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부르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유럽에서 그 헝가리라는 나라에서 좀 살았었는데 2년 정도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좀 적어도 조금 이렇게 그 만나면 그냥 이름을 알면 다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헝가리 엘테 대학교라는 데 가 있었는데 거기에 부총장님하고도 가끔 미팅했는데 만나면 만나면 그냥 하마르 이렇게 부르고 소영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또 뭐 학과의 교수님도 뭐 누구야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고 특히 뭐 다른 교수님도 뭐 크리스나 이렇게 부르고 저에게도 소영 이렇게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유소영 씨, 소영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 대신에 직위를 그 사람의 이제 직업이나 이런 걸 알면 직위를 부르는 걸 더 편안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 뭐 사장님, 뭐 부장님, 교수님 이렇게. 그래서 가끔은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고 아직 절친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같은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진짜 원래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프렌들리하게 부르는 건데 그 옆집 아저씨도 뭐,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부르기도 해서 그 사람의 직위를 정확히 알면 뭐 김 과장님,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고 선생님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면 뭐 유 선생님, 유 교수님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잘 모르는 좀 애매한 관계에서도 그냥 가르치지 않는 직업이 아닐 때에도 좀 정중한 누구누구 씨처럼 미스터 김, 미세스 김 하는 것처럼 김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 인간 사이에서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건 아주 중요한데, 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한국의 옛날 시에도 뭐 이름을 불러서 뭐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시도 있는데, 그, 뭐지?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름을 만들 때, 만들 때 엄마 아빠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 있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문화적으로 그 이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가치관이나 전통성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이름 중에는 보통 순하고 착하고 예쁘게 자라라 그래서 뭐 순이 이런 식의 순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옛날에 좋아했어요. 또 남자아이에게는 강력하게 튼튼하게 강하게 자라라 이런 말로 철이라는 이름, 철, 뭐, 훈 이런 식의 이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이야, 뭐 영이야, 뭐 철이야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해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요건 이제 또 뭐 한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일이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한 3, 40년 전에 지은 이름이 뭐 난 너무 촌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이름은 영다. 그러니까 왠지 우리 사랑하는 개그맨 또 이영자 있지만 그 영자, 그럼 왠지 옛날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라는 이름이 원래 일제시대 일본의 그 이름이 영향을 받아서 영자, 뭐 순자, 미자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그런 이름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서 내 이름은 좀 옛스러워, 옛날스러워, 촌스러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이름, 막 예쁜 이름, 요즘은 너무너무 예쁜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민지 뭐 이런 식의 예쁜 세련된 이름으로 나도 바꾸고 싶어.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사실 이렇게 개명을 허락해 주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정말 바꾸기 힘들었어요. 요즘은 한국에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그냥 뭐 정상적인 이름을 바꿀 때는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뭐 이름이 개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이름 너무너무 심하다, 나쁜 뜻이다 그러면 바꿔주기도 하고 조금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또 이유를 잘 만들어서 가면 바꿔주기도 해요. 제 주변에도 어떤 사람은 이름을 두 번이나 바꾼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 이름은 우리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그대로 있답니다. 이쯤에서 조금 농담하자면 선생님 이름은 유소영이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엄마는 김소월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시인을 옛날에 너무 좋아했대요.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도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김소월의 소자 의 한자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영은 깨끗하고 예쁘게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옥빈영 이렇게 넣어서 소영이라고 지어줬대요. 근데 뭐 엄마가 지어준 이름에 지금도 만족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소영이란 이름은 뭐 그렇게 심하게 촌스럽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전 세계의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제 이름이 영어로 하면 제가 아까 영어를 여권 패스포트에는 YOO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진짜 패밀리 네임은 YOU잖아요. 그럼 U죠, 그쵸? So young 하면 너무 젊어 이런 뜻이에요. 네, 세월이 가면서 저도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데 제 이름이 You are so young 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외국 친구들이 한 번 들으면 제 이름을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옛날에 참 선견지명,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뭐 보면, 뭐 제가 몽골 친구들을 보니까, 몽골 이름에는 뭐 빛나는 태양, 뭐 너를 믿어, 라는 이런 그 미국의 인디안 이름처럼 예쁜 뜻이, 의미 있는 뜻이 있는 이름들이 많다고 해요. 한국 이름도 원래는 제 이름도 이제 제 직업상 외국인들과 같이 살다 보니 많이 지내니까 영어로 You are so young의 의미다.
not so old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한국 사람끼리 말하면 일소 옥빈영 깨끗하고 하얀 사람으로 살아라. 뭐 하얗고 깨끗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뭐 소영, 뭐 민지 이런 이름 속에는 그 한자가 가진 뜻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프랑스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중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어떤 이름의 뜻이 있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이름을 짓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 이름은 제 이름도 선생님 이름도 유소영처럼 세자인데 보통 세자인데 세자가 이루어지는 글씨를 보면 성이 한자 혹은 두자 성이 있고 이름도 보통 한자짜리 이름도 있고 두자짜리 이름도 있어요. 선생님 이름의 경우는 유가 성이고 소영이 이름이니까 성은 한자, 이름은 두자죠. 근데 뭐 선생님 친구 중에는 이준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럼 성은 이고 이름은 준 한자짜리 이름. 뭐 그렇게 짓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성이 한자 두자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뭐 김씨, 이씨, 저처럼 유씨 그러면 한자 성이고 남궁, 제갈, 선우 이런 식의 두자짜리 성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름도 아까 내 친구처럼 준 이런 이름도 있고 있지만 민수, 수미, 지영, 펄수, 소영 뭐 이렇게 두자짜리 이름이 보통이고 수, 준 이런 식의 한자 이름을 쓰기도. 자, 성은 보통 본관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 그 성이 출발했느냐 이런 걸 보기도 하고 성이 무슨 시냐 뭐 예를 들면 저는 유씨인데 강릉 유씨예요. 자, 강릉 유씨는 제 유씨는 사실 원래는 중국의 성이에요. 옛날 중국에 아주 몇 천 년 전에 한나라 시대에 유비, 관우, 장비 하는 그 유비의 유자와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그 유비의 자손들, 그 유씨 성을 가진 한나라의 왕족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릉, 한국의 강릉 바다가 있는 곳이죠. 강릉이라는 곳에서 처음 자리를 잡아서 유씨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강릉 유씨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우리 성의 고향인 거죠. 뭐 저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제 성을 가진 옛날 할아버지의 고향이 강릉인 거예요. 거기 출발했어요. 우리 엄마는 박씨인데 밀양, 경상남도에 가면 밀양 아리랑이 있는 밀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밀양 박씨예요. 근데 박씨는 또 다른 박씨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최씨 그러면 뭐 해주 최씨, 뭐 어디 최씨, 뭐 이씨 그러면 경주 이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전주 이씨, 경주 이씨 이렇게 도시에 따라서 같은 이씨여도 본관이 다르면 서로 다른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관까지 같으면 우리는 패밀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그 강릉 유씨, 문도 유자는 한국에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유씨도 많지 않은데 유씨 중에 저와 똑같은 유씨는 더 적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 리우라는 성이 있는데 그 리우라는 성은 저와 똑같은 유씨인 거예요. 제가 명함을 딱 주면 이지야, 워먼 이지야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는 유씨가 많아요. 그래서 가면 편리한 면이 있답니다. 이렇게 본관과 성이라는 개념의 이런 성씨의 제도는 사실 중국에서 7세기경에 600년에서 700년 사이 그때 처음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신라 시대 막 이럴 때 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성씨가
사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지역별로, 계층별로 편성함으로써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좋았고, 세금을 징수하거나, 그 다음에 조역, 국가 사업 등의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뭐 군대 와라, 이렇게 할 때 효과적으로 뭐 어느 지역에 유씨들이 와라, 어느 지역에 이씨들이 와라, 이렇게 하고 해요. 그리고 신분 질서 유지라는 것도 어디 유씨, 누구, 그러면 어느 집의 자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신분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 걸 유지하는데도 유용했다고. 그래서 어떤 지역, 뭐, 우리 강릉 유씨, 그러면 너희들은 강릉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뭐, 해주 최씨, 그럼 너희는 해주 중심으로 살아라. 뭐, 전주희 씨, 그럼 너희는 전주 중심으로 좀 살아라. 이렇게 그쪽의 초창기의 사람들을 성을 부여한 후에 정착시켜서 주민 이동을 좀 방지하는 역할. 어? 전주이신데 너 왜, 뭐 수원에 있어? 빨리 돌아가? 이렇게, 그렇게도 썼나 봐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어떤 한 가정으로 들어가면 한국은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두 글자 이름일 때 학렬 플러스 이름 혹은 이름 플러스 학렬. 이건 순서가 두 개가. 예를 들면 유소영 하면 저는 아닌데 저는 학렬은 아니에요. 근데 그 유소영 하면 그 학렬이 뭐냐? 내 동생들은 준희, 완희 이렇게 돼요. 유준희, 유완희 그러면 내 동생들은 학렬이 뒤에 있어요. 앞에 준하고 완이 이름이고 뒤에 있는 희가 내 동생들의 그 복보상에 몇 대 손이냐, 응, 강릉 육시 몇 대 손이냐 이런 걸 정한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는 광자가 들어가서 몇 대 손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가치관 전통 반영했고 역사적으로 유교 문화권의 신분제도 몇 대 손, 그럼 너는 할아버지다, 너는 할머니다, 너는 이모다, 엄마다, 이런 것들이 너는 몇 번째 손잡벌이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가족 내에서의 신분으로도 존대를 하는, 나중에 언어에서 존대를 하는 영향이 이름으로도. 네? 그래서 한국 이름의 구조가 사회적으로는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름 외에도 가족관계 호칭, 뭐 외가 쪽, 뭐 친가 쪽의 호칭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외가 쪽은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삼촌 이런 식으로 가고 성별에 따라서 이모, 삼촌 가고 친가 쪽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숙모 이런 식으로 호칭이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족의 호칭이나 이런 걸 할 때 다시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한국에서 손윗사람, 가족에서 손윗사람 라고 하면 이름을 기준으로 학렬이 높은 사람, 조금 전에 잠깐 말한 것처럼 뭐 내 동생들은 희자 돌림이고 돌림이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는 광자 돌림이라면 그 강릉 유씨 중에서 광자 돌림은 몇 대 손이냐? 그래서 밖에서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처음 만난 유씨를 만나도 이름의 돌림을 보고 뭐 나이가 많은데 끝에 희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 유땡희가 유준희라는 뭐 50살이 그런데 옆에 20살에 유강땡이 있어. 뭐 유강 뭐 준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실 광자 돌림이 더 아버지 뻘인 거예요. 그러면 50대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가 20대의 젊은 광자의 어떤 유 씨에게 아저씨라든지 뭐 아주버님이라 뭐 아저씨 이런 식으로 불러줘야 되는 거죠. 삼촌이라든지 큰아버지 이렇게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윗 사람은 학렬이 높다. 혹은 또 하나는 사회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윗사람이고 나이가 낮은 사람이 아랫사람이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나이도 너무나 중요해요. 같은 성씨 내에서는 너의 이름은 너는 학렬이 몇 대 손이냐 이게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몇 살이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 만나면 다짜고짜 처음에 이름이 뭐야? 한 다음에 몇 살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는 이제 서양의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헉, 왜 나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려? 내 나이를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서 화가 나거나 절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 있어서 서로 잘 이해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오해해서 삐져서 고향에 돌아가기도 하고 절교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나이를 묻는 것은 몇 살이야? 라고 해서 나는 20살이야, 나는 22살이야. 그러면 언니라고 불러주고 언니는 동생을 좀 더 챙겨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열을 정리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패밀리가 아니지만 나이로 윗사람, 아랫사람을 나누어서 존대하기도 하고 윗사람은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돌봐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돌봐준다는 개념에서 내리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손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사랑한다. 혹은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랫사람이 위쪽을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슬픈 현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고 키울 때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어렸을 때는 되게 엄마를, 아빠를 의지하고 있다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반항심이 생기고 자기 주체성이, 정체성이 발달하면서 반항하게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잘난 척하고 뭐 하면 자기가 더 잘하는 척하고 부모님을 뭐 이렇게 뭐 등한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뭐 보통은 잘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섭섭해지죠. 서운한 마음,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게 생길 때 슬퍼하지 말라고. 사랑은 원래 내리사랑이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라고 해요. 위를 향해 하는 사랑이 더 클 수가 없다. 내리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을 위로해주는 어떤 단어가 되기도 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또 한국에서는 이름을 쓸 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한국과 가까운 중국 같은 나라는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이름도 빨간색으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서는 빨간색으로 쓰면 죽은 사람의 이름이다. 어, 그래서 누가 빨간 볼펜으로 상대 이름을 쓰면 내가 죽었어? 이렇게 화를 내지. 기분 되게 나쁘지. 네, 제가 여러 나라 사람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는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라 몇몇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나라,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나라는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잘못된 글자를 변경해서 쓸 때 빨간색으로 쓰기도 하죠. 이름 이외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 뭐 학원에서 1급반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을 때 숙제 검사를 할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틀린 것을 다시 써주고 이러기도 해요. 그때는 잘 보이라고 빨간색이 잘 보이니까 잘 보이라고 그렇게 빨간색을 쓰기도 하고 왕이 사용하는 색깔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름 사용에 금기, 그, 이런 것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름에는 금기가 되는 것도 있어요. 금기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옛날 그 시대를 넘어가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왕의 이름은 부르라고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왕족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금기시 되는 것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다음은 영상 한번. 아주 그게 정말입니까? 예, 제가 약철 캐고 내려오다가 하만 땅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틀림없이. 자, 여기 보면은 이름은 아니지만 그 존칭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신분에 따라서 자기를 나타내는 말, 듣는 사람이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을 I, 나를 제, 저라고 해서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요. 이렇게 이 사람을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요 하는 이 사람은 듣는 사람보다 아랫사람. 옛날 드라마니까 대감마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렇지,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 옆에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나는 투사로 살고자 했어. 할아버님을 속이고 큰어머님을 걱정시키고 식솔들에게 마음에 빚을 지면서도 나는 오른쪽으로 걷고 있으니 괜찮다. 스스로를 다독였어. 근데 기아의 그 긴 이야기 끝에 내 품었던 세상이 다 무너졌어. 귀하를 만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귀하의 신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 돌이켜보니 막연히 난 귀하도 양반일 거라 생각했던 거요. 자, 여기에 보면 그 애신아 씨가, 애신이죠, 이름이. 애신아 씨가 시작하기를 나는 투사로 살고자 했어. 라고 했어요. 나는 이라고 하는 건 듣는 사람이 내가 높여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신아 씨는 사실 그 시대에 영의정이었던 할아버지의 손녀예요. 한국사에서는 왕족 이외에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양반인 거죠.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양반은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 노비는 저는이라고 했지만 양반은 저는이라고 할 상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보다 어른들. 이 아니면 뭐 나이와 무관하게 나는이라고 해. 저는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할아버님을 속이고 큰어머님을 걱정시키고 하는 할아버님, 큰어머님, 이거는 상대방을 높였어요. 할아버지를 높여서 할아버님, 큰어머니를 높여서 큰어머님. 그다음 식솔들 그러면 가족 모두, 가족 구성원 모두. 근데 식솔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집안에서 일하는 노비나 아랫사람 같은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식솔이라고 해요. 그거는 높임말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헌데 귀하의 그 긴 이야기 끝에 내 품었던 세상이 무너졌어 그랬어. 귀하라는 건 당신이라는 말을 높인 말이에요. 요즘은 사실 편지 같은 데서 자주는 쓰지 않지만 땡땡 귀하 이렇게 유소영 귀하 그러면 유소영 씨에게를 높인 말이에요. 근데 옛날엔 이렇게 좀 이렇게 고어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네요. 귀하는 당신을 높인 말이에요. 근데 그 긴 이야기 끝에 내 세상이 무너졌어라고 했어요. 귀하를 만나면서 한 번도 귀하의 신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 귀하의 신분. 돌이켜보니 막연히 나는 귀하도 양반일 거라 생각했던 거요. 네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너가 양반이 아니었단 말이냐. 내가 여지껏 살아온 생각이 모두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사이에 용어들이 나 하면 상대방에게 나를 높이는 거고 오히려 내가 상대를 낮추는 거고 할아버님, 큰어머님 귀하는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고 식솔들 이런 건 내가 아랫사람을 낮추는 아랫사람들에게 존대하지 않는 표현이 자, 요 그림에 나오는 건 옛날 노비의 문서예요. 그래서 노비들의 이름들이 들어있고 사실 노비들은
옛날에 노비들은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은 그 한국 이름의 문화 속에 신분별 장명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양방, 평민에서 양방까지 신분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게 좀 달랐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직후에 나온 김수원이 엮은 내불당 낙성기, 사리 영흥기라는 것이 조선시대 인명 자료인데요. 최초의 인명 자료. 인명 자료는 뭐냐면 사람에 관련된 자료다. 그런 거. 여기에 47명의 이름이 한자로 된 성씨와 함께 쓰여져 있는데 특히 고유어 인명을 훈민정음으로 적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막동, 탄해, 올마대, 쇠대, 오미디, 자가등, 마딘 이런 이상한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희한한 이름들이 검등, 더블, 북새, 뭐 마오지 이런 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아명, 아명은 아기일 때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똥이나 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신분이 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장수를 기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어요. 뭐, 뭐 무슨 불새야 이렇게 하는 게 또 우리 똥강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오래오래 살아라 아명일 때. 그래서 지금까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우리 강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게 이런 데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봤는데, 오, 아주 뭐 오래돼 보이네요. 자세히 보면 네. 글씨체들도 조금씩 느낌이 다른 게 다 다른 사람이 적은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와, 예리하네요. 다른 사람이 다 정말. 적었다고요? 네, 다 각각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아니, 다른 거야 이게?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음. 중간중간에 약간 이어 붙인 듯한. 네. 그런 이런 걸 본 적. 그 집안에 내려오는 문서라고 해서 되게 귀하게 보관하셨던 건데요. 네. 사실은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 아버지도 잘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문으로 적혀 있어도 그냥 갖고만 있었다 이 얘기죠? 그리고 가치까지 한번, 네.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관에다가 신청을 하면 관에서 확실하다고 하는 문서를 내주는 거예요. 네. 보시 자, 여기는 이게 노비 문서인데 노비는 옛날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부르기 좋으라고 뭐 돌쇠야 마당새야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랬지만 그 노비는 사람이라서 이름을 돌쇠라고 지어준 게 아니라 물건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매매 문서예요. 이건 노비의 매매 문서. 노비를 팔고 사는 문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앞에 이제 글씨체가 다 다르네요. 그랬는데 매매한 기록들이었어요. 노비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사람인데 옛날에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 양반의 소유 물건으로 봤던 거예요. 자, 다음은 한국의 족보에 대해서 조금 보겠는데요. 어, 족보라는 것은 뭐냐면 패밀리가 딱 써져 있는 그 기록 리스트인 거예요. 가족 리스트. 뭐 옛날에 천년대 우리 할아버지 이름 누구, 1100년대 누구, 1200년대, 300년대 쭉 해서 지금 뭐 몇십 대 손에 뭐 소형 이렇게 만드는 거죠. 유씨 가족에. 그런 식으로 가계 구성원 이름을 부르는 건데 그런데 노비는 가족이 아닌 매매 물건.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매매 물건이었기 때문에 족보가 아닌 조금 전에 봤던 매매 문서에 이름을 남겼어요. 자동차, 집문서, 자동차 이런 것처럼 계약서처럼 사람이지만 노비 매매 문서에 노비의 이름들이 있어. 자, 조선시대에는 양반 여성도 출생해서 혼인 이전까지는 아명이 있었는데 대부분 혼인 후에는 본강과 성씨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양반 여성의 이름은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강릉 유씨 부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강릉 유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관 강릉하고 성인 유 해서 유씨 부인 이런 식. 한국 옛날에 어쩌다 여자의 물건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어떤 글 쓰는 여자들이 남아있는 경우에 보면 양반집 여자들이 뭐 김씨 부인전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도 보면
옥시 부인전 이런 식의 누구 씨 부인, 뭐 강릉유 씨 부인, 전주 이 씨 부인 이런 식으로 부에서 뭐 부인 하던가 뭐 전주 이대 이씨 전주댁 이렇게도 하고 전주 이시댁 하기도 하고 전주댁 이렇게 부르기도 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주댁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결혼한 여자구나. 이런. 그런데 노비는 아까 밀매문서에 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비가 몇 명이냐 그 집에. 그래서 노비가 많으면 그 집에 재산도 많은 거예요. 음. 또 여기 보면 숙향, 춘향, 뭐 채봉, 수경 같은 기녀들, 기루에서 일하는 기녀들은 이름들이 간혹 작품 속에 남아있긴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춘향전 많이 알죠? 한국에 오시면 춘향전이라든지 뭐 황진이 이런 이름들도 그 작품속에 남아있고요. 자, 노비 이름은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통 한글 이름의 한자의 뜻다움을 차용해서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노비는 재산이었다. 인격 주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음, 노비가 고려 시대에는 10% 정도였는데 15세기, 17세기에 조선시대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노비가 늘어났어요. 음, 전체 인구의 3, 40% 정도가 조선시대에는 노비였다. 자, 또 통일신라 시대 때 지배계층에서 성과 이름을 중국식으로 적기 시작하면서 도입됐어요. 아까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중국의 성씨 제도가 들어왔다 그랬죠? 삼국시대, 신라시대쯤에 그 이야기고, 이후에 한국에는 호칭 부르기 위해서 이런 시호, 택호, 당호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여자와 하층민에게도 성과 이름이 적용된 것은 일제 식민지가 끝난 광복 이후에 여자나 하층민들에게도 성과 이름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족보라는 것은 어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족보라는 것은 한 가문, 한 가족의 계통 그리고 혈통 관계를 적어서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에 따르면 한국의 족보가 건너온 것은 1562년 문화유토가 최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 그런 것도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 전해지지는 않고 어, 1476년에 안동건 씨의 족보인 성화보가 현재까지 존재- 족보상 그 유래를 중국에서 기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17세기 이후에 족보를 위조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위조 뭔지 알아요?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래를 검증하기가 어려운 중국의 유명 인사를 조상으로 넣는 경우도 추정돼요. 갑자기 저도 이건 중국 황제의 후손을 주장하거나 제갈량처럼 매우 유명한 이의 성씨를 사용하기도 하고, 저도 유 씨가 유비에 나오는 그 중국 한나라의 왕족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설마 위조한 거는 아니겠죠? 강릉 유 씨 할아버지, 최초의 할아버지가 아니길 바랍니다. 15세기 이전에도 족보와 유사한 가계도가 존재했을 거겠지만, 15세기 이전인 고려 시대에는 족보 없이 성취 유무로만 성이 있으면 너는 귀족, 성이 없으면 뭐 일반 상민 이었던 거예요. 그 신라 시대에 그 성씨가 들어왔으니까 그게 이어져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반이다, 복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성이 있으면 귀족이고 없으면 아니니까 족보가 없어도 성만 있으면 아, 이 집은 양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은 보면 학문과 덕행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이웃에 널리 알려지고 존경을 받게 되면 호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높이 학문적으로 높아졌을 때 호를 받는데 요즘은 뭐 그림을 그리고 화가 뭐 이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작가가 돼도 호를 하나씩 뭐 스승에게 받아서 쓰기도 하죠.
저는 없습니다. 음, 예를 들면 포은 정몽주 그러면 포은이라는 게 호가 되고요. 퇴계 이황 그러면 퇴계 율곡 이이 그러면 율곡 퇴계 포은 이런 것들이 호였어요.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 보면 여자에게는 당호를 주는 여자가 있었는데 신사임당, 가요당, 헌한설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신사임당은 성이 신씨고 당호가 사임당이에요. 이게 5만 원권에 여기 있는 이 얼굴 이 할머니가 신사임당이에요. 성은 신씨고 사임당이에요. 근데 그 만 원짜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고 그리고 5천 원짜리는 이게 누구였더라? 이인가? 여기가 5천 원짜리가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이 그리고 1천 원짜리는 태계 이황의 사진이 한국돈에 들어있어요. 어, 네. 자, 유교 문화가 조선시대는 전체를 관통해서 중국에서 온 유교 문화가 조선시대의 어떤 기본 사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고려시대는 불교 문화였어요. 근데 고려 시대를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그 이성계가 만들었으니까 고려를 쭉 깊이 가지고 있던 사상적으로 지배해왔던 불교라는 걸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부하고 유교를 받아들여서 이제 유교의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원래 유교는 공자의 사상이에요. 중국에 중국 공자 사상이 한국으로 들어온 건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나중에는 옛날 사상이었는데 한국은 조선시대 유교 사상, 공자의 사상이 그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도 그 유교적인 사고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마 젊은 MZ들이 라떼라고 하는 사람들 머릿속까지는 유교가 많이 깊이 자리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거죠. 그 고려시대를 멸망시키고 조선시대가 생기면서 유교를 국교로, 유교의 그 학문적인 것을 국교에 가깝게 그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불교를 좀 이렇게 그 멀리하고, 그렇게 멀리하는 과정에서 없앨 순 없잖아요. 고려시대 전 몇백 년을 통해 불교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 국민의 사상 속에 불교는 신앙이니까, 신이니까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불교라는 곳에 뭐 예를 들면 왕과 결혼한 왕비들, 그다음에 그 왕비 중에 비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왕비, 세 번째 왕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첫 번째 왕비는 베비마마로 올라가는데 진짜 정실 왕비는 그 비나 빈들은 비빈 뭐 이런 사람 그 후궁들은 그 왕이 돌아가시면 왕궁에 살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다 정업원이라는 절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게 했어요, 승려가 되게.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선시대 기준에서는 뭔가 억압되고 나쁘게 해주는 그럴 때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불교라는 문화도 사실 원래 불교 문화는 아주 좋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교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억압적인 국민들의 그 저변에 억압적인 부분이 깔려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유교 문화가 조선시대 이후에 그 강했던 조선시대 이후에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그 뭐 새로운 민족부, 뭐 한자식으로 이름을 기록한 호족부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호족 등본 뭐 이런 그런 걸 작성하기 위해서 여자도 관명을 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기록,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기,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이런 리스트를 일제시대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파악해야 되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원래 여자는 아까 말한 대로 뭐 남자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여자들의 이름은 뭐 전주댁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걸 이렇게 그 이름 뭐 당호 이런 거 가호 이런 걸 넣어서 관명을 넣어서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남자 이름은 독보에 항렬이 있고 전통적인 장명법에 함유되어 있었지만 노비와 여자는 어,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를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대별 이름이 갖는 위상에서 국가에서 민간으로 보면 계급제의 구별을 필요로 해서 성씨와 이름의 구조가 도입된 통일 신라 시기. 음, 그뭐 성이 있으면 양반이고 귀족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시기 이후에 고려에는 관명, 지명과 함께 성을 쓰고 사람의 이름을 짓는 중국식 장명이 점차 보편화되었고요. 중국식 인명이라는 이름의 형태뿐 아니라 성씨를 함께 적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과 이름, 성씨 한자에 이름 두 자를 적는 것을 보통 기본으로 유소영, 김민지 이런 것처럼 고려시대는 태조 왕건은 개국공신들이나 투항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성을 내려주었어요. 고려시대 이제 삼국시대는 많지 않은 고려시대에 성이 있는 이름이 많아졌죠. 성을 받으면 귀족이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다음에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가문의 이름과 함께 태어나서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다가 이름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이름을 걸고 살았죠. 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한국말에. 그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겨서 가죽이 따뜻하게 옷이 되거나 뭐 이불이 되거나 이렇게 매트가 되기도 하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음식에 오르더라도 당하관에서 당상관이 되고자 노력했고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같은 직이어도 호칭을 중시한 문화로 인해서 다른 풍계 이름이 서로 다른 풍계와 이름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받고 불리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의 영예이자 삶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그 성명에서 같은 부모 밑에 형제 자매라면 학렬이 같게 보고 예를 들면 고려시대는 김부식 하면 김동 형제는 김부일, 김부희, 부부부부 이렇게 예를 들면 현대로 따르면 밀양박 씨의 자손이다. 박용훈, 뭐, 박범혁, 뭐, 박영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각각 용이나 뭐 영이나 혁, 이런 것들이 학렬이 돼서 뭐 할아버지 레벨, 뭐, 자식 레벨, 이렇게 가는 게 돼요.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많은 것들이 조금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어느 집 자손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개인적인 것들로 자유를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런 학렬을 위주로 따라가지 않고 그 학렬로 따라가다 보면 별로 안 예쁜 이름들이 있으니까 학렬을 따라가지 않는 조금 예쁜 이름들로 바꿔나가는 그런 그래서 연도별 개명 현황이 뭐 보면 2008년에는 12만 명 이상이었다가 뭐 인구 비율에 따라 점점 매년 11만, 15만 명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명소의 소장의 어떤 인터뷰가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딸이 임신할 수 있게 딸 이름을 바꾸고 싶다.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이름을 지어달라. 결혼이 들어온 이름을 추천해달라. 뭐 중성적인 이름,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애매한 그런 이름을 추천해달라. 복고풍 이름을 지어달라. 뭐 개성을 추구해서 어떤 이름을 장명소에 와서도 요청하기도 하죠. 현대 이름은 이름을 사용하는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개인이 갖는 소망, 희망을 담아 직접 개명하기도 하고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를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2023년 11월 기준에 대한민국은 개명 열풍 인에게 선물하는 새 이름 이렇게 해서 이름들을 새로 뭐 너무 예쁜 이한이, 유진이, 뭐 지원이, 서윤이 이런 식으로 지우, 지연 이런 서현 이런 이름들이 여자들의 경우
많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토착성씨, 아까 이제 중간중간에 나왔는데 중국에서 온 성씨 뭐 그런 식의 그리고 원래 한국이었던 김씨 씨는 한국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성이죠. 그래서 그런 건 토착성씨고 외래성씨는 외국에서 온 성씨고 혹은 오늘날의 성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에는 지금 약 290여 개의 성씨가 있고 4,200개의 본관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김이박은 그렇게 이렇게 많은 성이 있지만 김씨, 이씨, 박씨는 전체 인구의 45%까지 해서 한국말 중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재미있는 표현도 있어요. 그냥 서울에서 김서방 그러면 네 하고 45%니까 15%가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자 없이 한글 기준으로는 100개. 이보다 심하게 쏠린 사례는 베트남밖에 없다고 해요. 이러한 배경으로 성씨만 부르는 것이 아주 무례한 행위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는 성이 계속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수업을 듣는 베트남 친구들이 베트남의 성은 어떻게 되는지, 베트남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의 성과 이름, 우즈벡 사람들은 우즈벡 성과 이름, 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성과 이름 이런 것들을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날은 로버트 할리와 같이 기하를 하면서 새로운 귀화 성씨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모두 포함하면 5,592개의 성씨가 존재한다. 하고 또 옛날에는 왕족이나 최고 귀족들만 성을 사용했는데 신라 시대 막 이럴 때는 고려 시대에는 그 정부에서 받은 성이 있는 사람만 사용. 한국의 복성도 존재하고 삼국시대 후기로 넘어가면서 단성이 주를 이루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창석 씨는 신라에 통일되면서 거의 새로 사라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는 한국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나라의 이름과 성은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역사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